10월 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내부 분열을 극복하고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며 당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고용노동부 장관, 경기도지사 역임.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포용을 통해 당내 화합이 중요하다고 강조. 당이 보다 더 민주적이고 열린, 그리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그런 점들을 실천하면서 화합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고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만약 없어진다면 누가 제일 기뻐하겠느냐. 우리는 그 점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김문수 전 장관이 생각하는 국민의힘 당대표의 과제와 혁신 방안, 집중 분석합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후보자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후보자들은 하나같이 통합,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당대표 도전에 나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전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김문수 전 장관께서는 1994년 국민의힘 전신이죠. 민주자유당에 입당하면서 연을 맺었는데 벌써 이제 31년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당대표에 출마하기로 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번에 대선에 제가 실패를 해서 사실 당대표 출마도 할 생각이 없었는데 네. 당이 지금 혁신을 한다 그러면서 서로 싸워서 당이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지지율이 지금 10%처럼 떨어지는 경우도 네. 나오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부터 거의 총통 독재에 해당될 만큼 방송장악 3법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고 네. 또 노란봉투법부터 시작해서 많은 경제적인 반기업 정책을 몰아붙이는데 사실 기업인들은 말을 또 못하지 않습니까? 네. 또 그리고 지금 순복음 교회라든지 극동방송 이 한 70년 만에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압수수색도 들어가고 세 개의 특검이 무차별적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출국정지도 시키고 국민의힘 자체를 해산하겠다는 내란 특별법을 네.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당으로서는 야당 우리 국민의힘을 만약 없애버린다면 네. 이 나라가 일당 독재로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위기의식 속에서 제가 꼭 이 일당 독재를 막고 총통 네. 독재를 막고 우리나라 기업을 살리고 또 우리나라의 교회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10%대로 나온 경우가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께서는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내부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내부 총질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내부 총질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지적한 겁니까? 그래서 혁신이라는 것이 대선을 패배하고 나니까 왜 패배했냐, 패배의 원인 이런 것들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패배한 원인을 찾지도 안 하고 계속 한 사람 중구난방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혁신위원장이다 누구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내부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패배한 집안에는 반드시 분열이 또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분열은 또 그다음 또 패배를 가져오게 되죠. 네. 이런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네. 당혁신위원회 그 제안에 대해서도 이견입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이루 혁신안으로 계엄 탄핵 사죄문을 당규에 명시하자고 제시했고 또 4명의 인적 쇄신 대상자 명단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안철수 혁신위도 쌍권, 권영세, 권성동 의원에 대한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고요. 근데 혁신안은 지금 사실상 좌초된 것 아니냐 이런 평가인데 이 같은 혁신이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혁신이라는 것이 병을 고쳐서 사람을 더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자칫하다 보면 혁신을 한다고 해서 칼을 잘못 들이대다 보면은 그 생명이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집권한 민주당에서는 아예 국민의힘을 해산해야 되겠다고 해서 115명이
내란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민의 해체법을 만들어 놓고 네. 또 박찬대 그 후보는 45명 제명 결의안을 내놓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혁신위원회에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 제가 세보니까 한 40여 명을 다 내보내자 이러면은 우리가 지금 107석인데요. 네. 지금 한 60석밖에 안 남고 다 나가버리면 바로 지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연장을 위해서 바로 개헌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연임제 개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이유는 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바로 재판이 되잖아요. 네. 5개 재판이 시작되면 뭐 감옥 갈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네. 본인이 감옥 안 가기 위해서 또 이렇게 개헌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끊임없이 제기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요? 안철수 후보는 절연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혁신이라고 했고, 또 장동혁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가겠다 그런 입장을 냈거든요. 그건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또 구치소에 가 계시는데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 이렇게 임기를 못 마치고 구치소에 갇히고 형을 받고 하는 것은 불행한 우리 현실로 보고 이런 역사는 이제 그만둬야 된다고 보는데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엄격한 어떤 규정이나 대통령이라고 해서 인권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되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도 인권이 지켜져야 되는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본인이 체포영장 집행을 구인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 뭐 옷을 벗었느니 이런 것 이거 자체가 인권 침해입니다. 네. 교도소에서 있은 일을 누가 합니까? 네. 바로 이거는 교정 당국과 검찰 당국이 아니면 네. 어떤 기자도 접근이 불가능한 이런 내용을 바로 그 정부 당국에서 흘려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재소자에게도 인권이 있는데 또 그분이 더구나 대통령 출신 아닙니까? 네. 이런 인권 침해 현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특검 수사에 불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특검 자체는 어떻게 수사는 보세요? 뭐 응한다 하더라도 불응한다고 해서 뭐 옷을 벗었느니 뭐 어떠느냐 상세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인권에 대한 부분을 네. 보도케 하고 이것을 아주 또 공격하고 하는 이런 행위는 정말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이거는 있어서 안 될 일이고 어느 교도소의 재소자라도 이런 일은 과거에도 없었고 있으면 바로 문책에 들어갑니다. 네. 조사해야 됩니다. 저는 반드시 이건 조사를 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죄가 있다 없다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따지고 네. 또 검찰에서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반드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가 대표가 되면 조사하고 엄중하게 그 관련자를 문책하겠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는 응해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뭐 어떤 수사든지 응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나 그것은 강제력이 있고 또 일단은 특검이 저희들은 부당하다고 정치적으로 생각하지만 네. 당연히 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당대회에서 뭔가 획기적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여전히 탄핵 찬성대 반대구도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가 강조하는 단결이 될지 오히려 전당대회 이후에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전혀 지금 우리 당이 분당이 되면 대한민국은 민주당 일당 독재 네. 이것은 바로 개헌 그리고 인권은 말할 것도 없고 기업도 지금 굉장히 더 어려움에 빠지고 노조는 노란봉투법 같은 게 통과시키고 이래서 총파업으로부터 해서 모든 기업이 다 떠나고 나면은 네. 우리 젊은이들은 어디서 취업을 합니까? 뭐 일자리를 가져야 되지. 푼돈 몇 푼 뭐 몇십만 원 나눠준다. 또 실업급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젊은이들 평생을 허송세월하게 해서는 안 되죠. 네.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누구를 잘라내자, 징계하자고 하면 당이 약화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 후보께서는 지금은 인적 쇄신을 언급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지요? 인적 쇄신은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봄에 씨를 뿌려놓고 바로 낫을 들고 추수를 하자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인적 쇄신은 우선에 내년 6월 달에 있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가 지금 10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럼 지방선거를 위해서 새로운 인재를 우리가 영입해야 되고 또 그 현재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비리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 당의 공정한 객관적 평가에 의해서 잘라낼 사람 과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그런데 네. 국회의원들은 지금 우리가 안 자르더라도 지금 민주당에서 45명 제명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려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당을 해체해버리자 하는 그런 결의안도 올라가 있고요. 그 법안이 올라가 있고 우리에게 주었던 그동안 국고보조금도 전부 다 환수하겠다. 이 법률을 내놓은 상태에서 우리끼리 싸워가 우리 국회의원들 다 내쫓고 나면은 이 당이 존재하는 않는 거는 괜찮은데 네. 우리 당이 없어지고 일당 독재가 되면 과연 누가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고 누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누가 우리 기업을 지켜주고 네. 누가 우리 교회를 지키겠냐?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전한길 씨의 입당과 함께 극우 논란도 거셉니다. 전한길 씨는 당대표 후보들에게 질의서도 보내겠다고 했는데요. 극우 논란과 함께 전시의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극우라는 것이 무엇이 극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극우라는 것은 정청래 같은 분 극좌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입니다. 네. 정청래 대표는 아시다시피 대학 다닐 때 건국대학교 사건으로 전국의 주체사상파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수백 명이 구속됐거든요. 저도 그때 감옥에 있었습니다만. 네. 그리고 1989년에는 미국 대사, 그레그 대사입니다. 그레그 대사가 살림을 하는 그 미국 대사관저, 정동에 있는 대사관저 담을 타넘어가지고 네.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사과탄을 던지고 신나를 뿌리고 해서 방화하고 이렇게 해서 그레그 대사가 옆집으로 피신하고 하는 이런 극좌 테러리스트입니다. 네. 이런 사람이 우리 당을 보고 극우라는 둥 누구 보고 극우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되고요. 네. 전한길 선생은 아시다시피 그 사람이 그냥 학원 강사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수류탄을 던진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친나를 뿌리고 누구를 불을 찌르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 정청래 대표 같은 사람 눈에는 네. 전부 다 우리를 보고 극우란 본인이야말로 극좌 테러리스트입니다. 네. 근데 당내 한동훈,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 등이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반극우 연대에 나선다 이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이분들은 분명 입장 차이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제가 아직 자세히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만 네. 우리 당에 계시는 많은 분들의 염려, 우려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충분히 경청하고 네. 또 그분들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은 과거에 저 같은 사람도 받아들였는데 저를 받아들일 때 당시에 민주자유당의 당무위원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네. 김문수는 완전히 좌파 아니냐, 왜 받아들이냐, 우리 당하고 맞느냐 이러는데 그동안에 우리 당은 많은 이질적인 다른 부분을 받아들여서 3당 합당도 하고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좋은 정당으로 발전했다고 보고 저 자신도 이 당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저는 국회의원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이 하고 이렇게 자라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문을 열어서 서로 이질적인 부분도 받아들여서 용광로처럼 녹여서 더 높은 순도의 학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네. 위대한 정당 국민의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있는 개혁신당과 합치는 범보수 연대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부분은 이제 당내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대선에서도 제가 졌던 이유는 네. 바로 이준석 후보하고 합쳤다면 네.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었다고 봅니다. 단순 산술 합으로서도 이재명 후보보다 높았지만 뿐만 아니라 이 이준석 후보와 제가 합치면은 더 시너지가 일어나서 우리 선거를 포기하고 기권하려고 하던 사람들도 전부 신이 나서 네. 투표장으로 달려 나와서 저는 상당한 정도 이길 수 있었다고 보는데 나누어지면은 반드시 패배하고 합쳐지면은 이긴다는 것은 얼마 전에 심지연 교수가 선언 한국 정당 역사에서도 잘 이야기했고 이거는 1948년 이후 지금까지 나누어져서 승리한
정당은 없다. 네. 합쳐야만 승리한다. 이것은 정치학계에서도 공인된 이론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신당과도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모든 이 반 이재명 총통 독재 연대를 광범하게 형성해서 네. 우리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 기업을 지키고 일자리를 지키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한미 동맹을 튼튼하게 하는 그 연대를 튼튼하게 해나가야 된다고. 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한나라당이었던 2004년 때와 비교합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17대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여의도 공터에 천막당사를 설치해서 민심을 되돌린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국민의힘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내용만 격해질 뿐 뭐 절박함, 절실함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뭐 저는 그때 공천위원장을 하고 그러셨죠. 인재영입위원장을 겸해서 했는데요. 네. 그때 정말 총선을 앞두고 아주 절박한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선에 패배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요. 총선은 아직까지 3년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총선을 앞둔 대책은 일단 지방선거에 승리하면서 네.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또 해결해서 총선을 맞이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그런 점에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혁신하자. 이거는 자칫하면 병을 고치려고 수술을 하는데 수술도 순서가 있습니다. 네. 사람의 몸의 상태와 병을 보고 수술해야 되는데 잘 제가 경험도 많고 저 나름대로 성공한 공천도 해보고 당을 혁신한 거 이런 거 해봤으니까 경험 많은 김문수에게 좀 맡겨주시면 제가 네. 멋지게 해내겠습니다. 당대표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서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 약속을 어기면서 대선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건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후보와는 단일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덕수 후보는 안 나왔지 않습니까? 저만 나갔죠. 네. 단일화 못한 것은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못한 것이 제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네. 안철수 후보도 여러 가지 뭐 혁신적인 안을 내시는데 아까도 제가 만나고 같이 발표도 했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도 제가 잘 포용을 해서 자주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우리 당을 보다 더 다양하고 힘 있는 그리고 혁신하는 정당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때 한밤중에 후보 교체 시도를 보고서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저는 뭐 거기에서 당원 전체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될 줄 알았는데 우리 당원들이 정말 위대한 당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도부가 말이 안 되는 안을 내놓고 찬반 투표를 물었는데 네. 당원들의 4차례에 걸친 전당대회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김문수가 정당한데 왜 교체하느냐? 지도부가 잘못됐다. 이렇게 부결을 시켰습니다. 네. 이것은 아마 세계 정당 역사상 없던 아주 위대한 국민의힘 당원들의 승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권영세 이양수 의원에게 대선 후보 교체 시도 책임을 물어서 당원권 3년 정지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한 당내 반응도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뭐 최종 결정까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만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번에는 이제 징계를 한 게 아니고 이런 징계를 해달라고 윤리위원회, 당무감사위원회가 윤리위원회에 이제 보낸 건데요. 네.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인데 윤리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제가 너무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네. 좀 문제가 있겠는데 우리 당이 절대로 만만한 정당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 당은 또 전체적으로 좀 생각이 다른 부분도 전체 포용을 해서 강력하고 힘 있는 그리고 이재명 총통 독재에 맞설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반드시 성공시켜 낼 거로 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 임기는 내년 지방선거까지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선거 결과에 당의 운명이 걸렸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방선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선거인데요. 네. 그때까지 지금 우리 당은 첫째 뭉쳐야만 이긴다. 두 번째로는 또 제일 중요한 점이 스스로 혁신해야만 이길 수 있다. 네. 그래서 뼈를 깎는 혁신을 제가 하겠는데 혁신이 인적 혁신만이 아니라 우리 당은 지금 교육 체계도 많이 무너져 있고요. 조직도 확대를 더 해야 되는데
조직도 지금 아직까지 약한 상태고 또 연구 정책 기능 이런 것도 약합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부분에 고쳐야 될 게 있는데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게 한꺼번에 안 되겠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급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 이기기 위한 인재의 영입과 또 분명한 공천, 절대 돈 공천이 아니라 깨끗하게 공천해야 된다. 두 번째는 바로 민주적인 시스템에 따른 네. 공천해야지 누가 부탁하는 거 한다든지 이런 그런 어떤 쪽지 공천 이런 거 안 된다. 확실하게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깨끗한 공천 네. 반드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인적 쇄신 없는 혁신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반론이 있지 않습니까? 인적 혁신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들을 지금 우리가 몰아낸다고 할 때는 네. 그 국회의원들이 어디로 가서 앉아 있겠느냐. 근데 우리가 지금 선거도 아닌데 공천 기회도 아직 3년 남았는데 그러면 자칫하다가는 이재명 총통 독재를 이롭게 하는 이적 네.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신중하고 제가 경험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정치적 경험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병을 고쳐야지 그냥 칼을 대면 다 혁신이 된다. 저는 그렇게 안 보고 네. 정말 집도의 경험이 많은 이 김문수가 반드시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새 당대표는 내란 김건희 최혜병 특검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당대표가 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우선 궁금하고요. 아울러 민주당 신임 이제 정청래 대표가 선출됐는데요. 내란 척결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협치는 잘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예, 지금 우리 당은 혁신을 통하기도 하지만 또 정청래의 대표의 그런 정말 말이 안 되는 폭언, 폭행, 극좌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도록 하고요.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한미 관세 협상이라든지 다른 통상 협상 또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을 강화하는 이런 부분은 야당도 당연히 협력해서 네.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가고 기업이 정말 잘 돌아가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서민들이 따뜻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복지를 늘리는 것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여야가 협치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이재명 정부는 협치를 하자 그러면서 당 해체를 하도록 이런 법안을 내놓고요. 네. 협치를 하자 그러면서 우리 국회의원들 45명이나 제명 결의안을 내놓고 이 협치가 되겠습니까? 네. 사람 죽이자 그러면서 협치하자. 이 말로는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은 그 진실을 반드시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화를 위해서는 냉철한 판단으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시선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혁신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미연 RN서치 소장, 홍영식 한길 리서치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민병덕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장관의 직을 걸고 산업재해를 줄이라고 강도 높게 요구했습니다. 산업 안전 확보에 대한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산업재해 피해자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생중계된 국무회의 이게 처음으로 하는 건데 여기에서 대통령이 장관의 직을 걸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메시지가 아닌 거죠. 네. 국정의 방향을 정확히 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의 방향이라고 하면 산업재해는 개인의 과실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거는 국가의 방치 또는 기업의 구조적 무책임 이런 것 때문이다라는 인식의 전환을 얘기하는 것으로 봅니다. 네. 김성태 전 대표님,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장차관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직권남용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한 것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특히 문재인 정권 후반부부터 실질적으로 장관이 정말 제대로 된 지시를 갖다 문서 내지는 최소한 그래도 전화기 녹음을 통해서라도 그 지시 내용이 정확하게 확인된 이후에 움직이겠다. 네. 왜 그 이전에 움직여가지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자신들이
쳐야 되고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나면은 법적인 책임까지 묻는 그런 상황에서 네. 이게 공무원들이 요지부동이 됐어요. 그때부터 문재인 정권 후반부부터. 특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도 뭐 그런 기류는 전혀 변하지가 않았죠. 네. 그래서 특히 소신 없는 장관들 같은 경우는 공직자들에게 제대로 된 그런 그 부처의 역할과 또 부처가 추진하는 그런 정책 사업들 비전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지시도 못 내리는 그런 장관들도 네.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결론은 정치가 그 유능한 공직자들을 다 망쳐놨구나. 이걸 이제 자각한 겁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공직자들이 정부의 일을 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직권남용으로 처벌받는 그런 사례는 없애겠다. 네. 뭐 그걸 이제 단호한 입장으로 이제 정리한 건데 이 부분은 뭐 결자 해지 성격으로 저는 잘했다고 보고 있어요. 네. 홍영식 소장님, 한미 정상회담이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중순 점쳐지던데요. 관세 협상 디테일 또 안보 협상이라는 숙제를 안고 휴가진 거제로 떠난 이재명 대통령. 뭐 몸은 쉬지만 머리는 많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많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난주 여론조사 기관도 지난주에 뭐 휴가들을 좀 가서 바로 조사 결과가 좀 적게 나왔는데 제가 판단컨대 큰 틀에서 이번에 한미 관세 협정 타결은 지지율이 뭐 제가 볼 때는 단 0.1%라도 오르면 오르지 뭐 그렇게 내리는 성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 곧 예정되어 있는 한미 정상 간의 협상을 통해서 회담을 통해서 이 한미 협상안의 큰 틀의 이 안에 대한 세부 논의가 이루어졌을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상 어떤 새로운 요구, 어떤 협상안으로 갖고 나올지 예상 바뀝니다. 그 부분에 네. 대한 대응이 굉장히 지금 힘들 것이고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그때 밖에서 노무현 정부에 많은 그 제안 충고를 했던 게 있습니다. 네. 전선을 너무 많이 넓히지 말라. 야당과의 전선, 당내 전선, 미국과의 전선 너무 많은 전선을 넓혀서 나중에 상황 관리가 안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당이 보면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 즉각 한미 관계의 문제도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당내에서 들여다 보면은 기획입법, 예를 들어서 사법, 언론, 검찰, 그 다음에 사암특검, 거기에다가 또 이 상법, 노동법, 이 세법 이런 개혁 문제. 네. 이 지금 전선이 너무 넓혀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쉬고 있어도 쉬는 게 아닐 겁니다. 네. 이 전선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진통 끝에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미국과 통상 협상을 마치고 그제 협상단이 귀국했는데요. 이번 협상단을 이끈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구 부총리님 노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전쟁과 같은 협상이었다. 피가 마른다는 말이 실감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상무장관은 협상 중에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고 했다고도 하던데요. 현장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했나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저희 협상단 모두가 원팀이 되어서 네, 미국과 아주 치열하게 협상을 했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임명된 후 3일 만에 워싱턴, 그 다음에 뉴욕, 스코틀랜드를 오가면서 러터닉 미국 상무장관과 협의를 했고요. 네, 저도 일주일 만에 워싱턴 DC로 출국해서 협상단 대표로서 러터닉 장관과 여러 번 협상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과도 직접 협상을 했습니다. 네, 서로 한치의 물러섬 없이 협상에 임했고 막방까지 타결 여부를 확실할 수는 없었으나 우리 협상단은 끈질기게 미국 측을 설득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수시로 회의도 하고 협상 전략을 가다듬어 총력 대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동차 관세율이 일본과 유럽 연합과 같은 15%로 결정됐습니다.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로 무관세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 뭐 끝났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자동차 관세율 15%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을 막은 것이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요. 미국이 인상률을 더 높게 제시했었나요? 자동차 관세는 이번 협상 과정 중에 이제 미국 측에서 특히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네. 한미 FTA를 근거로 마지막까지도 이제 저희들은 12.5%를 얻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얻어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 미국 측은 15%를 글로벌 마지노 선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자동차 관세율 인상을 시작으로 한미 FTA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미국 시장에서 일본, 유럽 등 경쟁 기업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해야 되는 상황, 이걸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지금 미국은 이제 자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이 이제 심화되는 가운데 네. 만약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면은 우리 기업들이 이미 낮은 관세를 부과받은 이유나 일본 등 다른 국가의 기업과 불리한 상황에서 경쟁했을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일본, EU 등 주요 경쟁국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게 된 만큼 우리 기업의 가격과 품질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수출 지역 다변화도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정부도 관련한 지원에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관세 협상 중에 조선업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트럼프 네네. 대통령은 우리나라 조선업에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고 있던가요? 사실 이번 협상에서는 그 미국의 조선업 재건과 관련하여 우리의 우수한 조선업 역량과 기술이 핵심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협상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측 협상단 전체가 조선업 관련 협력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의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저에게도 요청했었습니다. 네. 한국의 상호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미국 제조업 재건을 위해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보 정책실장은 엄밀히 얘기하면 보증 한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네네. 여기서 발생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기로 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9대1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 이번 협상에서 이제 투자 규모 그리고 출자, 대출, 보증 등 그 지원 형태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만 네. 투자 대상이라든지 수익 배분 구조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국 측과 이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저희들로서는 수익 배분과 관련해서는 미국에 재투자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양국 간 구체적인 운영 방식 논의할 경우 정부는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조만간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요. 반도체는 자동차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대미 수출 품목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반도체와 의약품 품목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오간 게 있는지요?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은 이제 앞으로 품목별 관세가 이제 부과될 예정으로 있는 반도체나 의약품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와 같은 최혜국 대우를 받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 반도체나 그 의약품에 대해서는 품목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일본과 EU 수준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쌀과 소고기는 개방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번에도 이 부분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거셌다고 하던데요. 앞으로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지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는 98%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이미 이제 개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의 언급은 이제 현재 한국의 농산물 시장이 사실상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 측의 이해를 표시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쌀과 쇠고기는 국민적인 민감성을 고려하여 이번 합의에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방어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협상을 통해서 미국 통상 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텐데요. 트럼프 일기 때와 현재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어떤 점을 느끼셨습니까? 예, 이번 협상을 하면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이 심화되고 있고 게다가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는 등 이 통상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 트럼프 일기 때는 뭐 철강 쿼터제나 또는 한미 FTA 개정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가 한미 양국 무역의 기반이었다고 본다면은 이번 트럼프 2기에서는 FTA 체결 여부, 동맹 관계 등과는 무관하게 무역 수지 개선이나 또는 미국 내의 제조 부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관세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그런 저희들은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변화된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수출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지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번 협상은 마무리됐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예, 우선 앞으로 이제 세부 협상 과정에서 저희들은 구체적인 협력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네. 미국 측에 먼저 제시하는 등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우리 기업이 한미 경제 동맹 관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제조 역량을 토대로 미국 기업에게도 매력적인 세부 사업 계획을 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또한 미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규제 완화, 신속 허가 등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시 발생하는 애로 해소 통로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조만간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양국 정상이 만나는 데 대해서 의미를 둡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투자액 또 방위비 분담금 등이 추가로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지는데요. 정상회담 의제 등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오한 게 있는지요? 예, 새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이번 방미 기간 동안 발표되어서 저희들은 특히 이제 뜻깊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이번 합의 시에는 그 투자 중심의 대미 금융 패키지 위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의 민간 투자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네. 방위비 관련 사항은 이번 협의 때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네. 노고 많으셨고요. 향후 협상 마무리도 잘 이끌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소장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국과의 정상회담 시기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관계다라고 답해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국방비 증액이라든가 주한미군 기능 조정 이런 안보 청구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상대가 누굽니까? 유명한 장사꾼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보 청구서를 내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동맹의 현대화 아닙니까? 그게 다른 말을 하면 미국이 좀 국방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줄이고 대신에 동맹이 좀 부담하면서 중국을 좀 효과적으로 좀 압박하자 이런 게 동맹의 현대화로 지금 이해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주한미군 역할이 예전에는 북한만 견제하는 걸로 해서 한정됐다면 지금은 대만까지도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이번 통상 해견한 거를 보면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국민들도
우리 그 직업 공무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동안 좀 불편한 감도 없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 협상 결과를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좀 느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지금 우리 부총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첫 한미 정상이고 아마 탐색전일 것 같아요. 네. 안보에 관련된 얘기는 나온다 하더라도 뭐 트럼프가 그동안 주장한 것처럼 뭐 우리나라의 그 주한미군들이 주둔하니까 뭐 방위비 뭐 한 10배 정도 인상하자 뭐 이런 얘기를 뭐 했었는데 아마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 아마 포괄적으로 이야기만 오갈 거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가 이번 협상에서 보았듯이 이분도 또 한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크게 안보 청구서 얘기가 나오지만 뭐 금액까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홍영식 소장님,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대표로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권리당원과 대의원, 국민 여론조사를 합한 총 득표율 61.74%, 경쟁자인 박찬대 의원을 여유롭게 따돌렸는데요. 민주당원들이 정청래 의원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뭘까요? 요즘 현 정부 들어서 효능감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당원 중심제를 주장해 왔는 정청래식 정치 효능성을 아무래도 이 경쟁자보다 더 크게 보여줬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해서 대여 관계에 있어서 대여 협상을 이야기했던 박찬대 후보보다도 계엄정당 창선 쪽에 포커스를 맞춘 정청래 대표가 더 우위를 점했고 즉 효능감을 더 크게 주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전략적으로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에서 야당을 압도 제압을 해야만이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돕는다. 이런 전략이 소위 말하는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집단 전략적 어떤 그런 합의에 더 근접해서 크게 이기지 않았나 네. 이렇게 봅니다. 민병덕 의원님, 정청래 신임 당대표,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돼서 추석 전에 검찰, 언론,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추석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뭐 상당한 속도가 예상됩니다. 네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럼 추석까지 그 사이에 이걸 다 하겠다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추석이라는 의미는 저는 우리의 속도, 네. 강도 이것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추석 전에 어떻게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완수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도 필요하고 구조 개혁도 필요할 텐데 네. 그것을 위해서 추석 전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결정짓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당론 결정이라든지 이제 여야 협상이라든지 그리고 당정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네. 어떤 방식으로든 완료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것들은 이제 그 스케줄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이고요. 결국 정청래 대표가 단기간에 모든 걸 끝내겠다라기보다는 국민 앞에 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명확히 하겠다. 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정당 해산 카드를 꺼냈었던 정청래 대표,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이 일선에서 맡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민원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강성 지층의 득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때로는 선정적이고 국민적 공감 가는 거리가 먼 그런 뭐 주장과 입장을 펴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뭐 야당도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권당입니다. 네. 집권당은 집권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권 세력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이면서 국정 운영에 또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당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협치를 주창하면서 소통을 중시하는 그런 국민 주권 정부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이미 그 기조를 밝혔는데 네. 정청래 지금 대표 입장에서는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는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서 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많은 득표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처절한 몸부림으로 그런 소리를 했다 하더라도 막상 당대표가 되고 나면은
벌써 메시지 자체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네. 집권당 대표 같은 경우는 누가 뭐라 그래도 협치와 소통, 이 포용 배려를 중시하는 그런 당 대표가 돼야지. 당 대표가 나서가지고 뭐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하는 것이고 당은 당대로 그냥 이 절대 우위의 입법 권력, 이 미당 입법 권력 가지고 그냥 일방통행식 그런 국회 운영해 나가고 그런 집권당의 정치 행위 이걸로 국민들에게 승부 걸겠다 이러면 대한민국 불행해지죠. 네. 김미연 소장님, 정청래 대표 임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자녀 임기인 내년 2026년 8월까지인데 내년 어쨌든 지방선거 진두 지휘하잖아요. 지방선거 성적표가 정 대표의 앞날을 결정지을까요? 그 당연하죠. 만일에 선거 결과가 뭐 좋지 않다면 당연히 또 출마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권 출범한 지 딱 1년 만에 출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정권의 중간평가 선거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 선거 결과가 좋지 않다면 이재명 정권에도 상당히 일단 국정도 장악을 하기에는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뭐 그거는 뭐 당연히 정청래 당대표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본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일성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아까 말씀하신 모든 그 3대 입법 과정이 이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서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김성태 전 대표님,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자 비전 대회가 예. 열렸습니다. 앞서 뭐 김문수 후보 출연됐습니다만 탄핵 찬성파, 탄핵 반대파 후보들이 모인 만큼 5명 후보들이 서로 다른 입장차를 보였는데 컷오프 통과를 위한 사위 경쟁이 치열하겠습니다. 제가 뭐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 사위 경쟁의 대상은 이제 김문수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가 모두가 다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까지 8월 22일 전당대회까지는 20일 꽤 많은 시간이 남은 거죠. 지금 현재 초반부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도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후보자들에게 더 이상 이제 우리 당에 있지 않는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 가지고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갖다 그 논쟁을 통해서 편가르게 하고 또 당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그런 언사를 자제해 달라고 했지만은 그러니까 분명히 진영은 나눠져 있습니다. 네. 여전히 윤석열 의견을 내치는 그런 세력들 등에 올라타고 쉽게 말하면 당 대표가 되고자 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 것이고 네. 또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3 비상계엄의 그 오판의 정치적 책임을 우리 당도 져야 되니까 윤석열 측근에서 호가호위한 세력 일부라도 정치적 책임을 묻고 국민에게 우리가 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그런 정당의 모습을 변모시키는 그런 전당대회로 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네. 이 역시 이제 우리 당원들과 비록 8대 2의 구도지만은 20%의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결정되는 거죠. 이제 4명의 후보가 정해지고 나는 이유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구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이제 경쟁이 이루어질 겁니다. 홍영식 소장님,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통합과 쇄신 중에 뭐 무엇을 우선시할지를 놓고 각자 입장이 지금 다른데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주자들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그야말로 당심을 얻어서 당대표가 되는 그런 선거입니다. 해서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정당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보수층 전반이나 중도층 더 넓게 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런 비전이나 전략을 아마 있어도 이야기를 못할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당심을 찾는 데 지금 구조상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서 드러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정당 지지율이 뭐 최저 10%대 최저 수준까지 나왔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네. 정당 지지율 이전에 보수층의 크기를 보면은 대선 전에 30%였던 그 보수층이 지금 20%대 후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기반이 되는 보수층조차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현재 아무리 당심을 갖고서 당대표를 결정하는 거로 하지만 이 경쟁에 두고 이 당심 즉 그 강경 보수의 지지층에 지나치게 의존을 하게 되면은 당선되고 나서도 외연을 확장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의원은 이제 그 아무래도 통합적을 이야기를 하는데 반면 그 반대쪽 개혁을 이야기하는 쪽에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세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 진영들은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연대를 해야만이 각각 개혁 진영 후보들의 외연성이 이 연결이 되어서 확장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병도 의원님,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이 통합 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면서 정당 해산을 우려했습니다. 이를 두고 당내 주자들끼리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은 우리는 정통 보수다. 통진당 비유하는 것은 선을 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 것들을 보면 국힘당 내부에서는 솔직히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정당 해산이라는 것을. 네. 먼저 뭐 우리 주진우 의원이 정통 보수다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정통 보수라는 자부심을 가지는지 저는 진짜 묻고 싶습니다. 네. 뭐 법치주의 훼손, 헌법 가치 훼손, 뭐 내란 이런 부분에 대한 태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통 보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정당 해산이라는 것이 헌법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목적과 절차가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 헌법 역사에서 통진당이 정당 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적은 진보적 민주주의 이 강령이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네. 어떤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한다고 또 했냐면은 이석기 재판에서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이석기의 발언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활동이 이제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비춰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뭐 목적까지는 그렇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활동 부분에 있어서 과거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했냐 아니냐와 관련해서는 많은 의문들, 의심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특검의 결과와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국민의힘이 여기에 가담했다, 동조했다 이런 것이 나왔을 때는 이석기 때보다는 훨씬 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태도들을 또 봤을 때의 문제입니다. 네. 윤 어게인을 외치는 전한길 씨가 지금 면접을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면접에 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장동혁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은 윤 대통령을 면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는 여전히 국민의힘을 윤석열이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내란 수계가 장악하고 있는 당 이것의 활동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지금 특검의 결과와 그다음에 이후 국민의힘의 태도에 따라서 정당 해산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네. 이것은 오로지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미연 소장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번 전당대회에 불출마했지만 역할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 전 대표 향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한 전 대표가 역할을 하려면 누가 차기 당대표가 되느냐가 매우 중요하겠죠.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1, 2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은 김문수 전 후보와 그리고 장동혁 의원이거든요. 그 두 분의 지지율 합치면 거의 과반이 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여론조사 결과대로 뭐 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만일에 지금 이 두 분의 좀 특징이 있다면 전한길 강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좀 이분들은 유연하거든요. 유연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한길 강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한동훈 개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만일에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서
강성 대표가 선출이 된다면 저는 한 전 대표의 입지는 매우 좁혀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분들이 만약 강성 대표가 들어선다면 지난번에 내란 때문에 스탑이 됐던 그 당원 게시판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전 대표가 강성 대표가 들어선과 동시에 입지가 매우 보수층에서 좁아들면서 저는 다시 정치하기도 매우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한편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민병도 의원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서 다음 절차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목요일 7일까지잖아요. 네네. 내일 다시 뭐 집행이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에서부터 특검팀은 또 이번에 물리력 얘기까지 꺼냈는데 어떤 전망인지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의 모습에서 참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 윤석열을 배출한 당과 그다음에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검찰총장 내부에서는 왜 자성의 목소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고요. 이게 물리력으로 가능할까 어떨까의 문제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제하고 그리고 네. 정치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이런 문제일 텐데 법적인 부분들은 특검이 이미 판단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정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절제하지 않고 할 거냐의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윤석열이 거부를 하느냐와 관련해서는 특검은 수사기관이라는 기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시간 끌기라는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무력화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해야 되나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명색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잡범보다 못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걸 그대로 두고 방치하고 이걸 넘어서지 못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이제 재소자들이 이걸 선례로 볼 거다라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들고 오는 거 아닙니까? 뭐 4명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뭐 4명을 들고 와라, 4명이 가서 들고 와라 했던 것처럼 그런 들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인권 침해다 이런 것은 무리한 주장 같고요. 저는 이 물리력 행사를 통해서 강제 집행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어떻게 봐야 합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인신 모욕을 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체온 조절 장애가 우려돼서 수의를 벗은 것이다라고 반박하면서 수의를 벗으며 완강에 저항했다라고 말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상태 자체가 자포자기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 사고와 판단이 저는 잘 안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끌고 나오려는 그런 특검이나 또 끌려 나오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지금 볼썽사나운 모습이 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내란죄 재판에도 지금 현재 출석을 하지 않고 특검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죠. 네. 그렇지만 이제 역대 이제 구속된 대통령의 검찰에서의 수사 기법이나 방식은 사례가 몇 번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구치소 옆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수사를 받게 했다든지 네. 이런 방식이 있는데 굳이 이걸 갖다가 지금 특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그 발버둥 치는 사람을 뭐 인권 문제도 나오고 있는데 그걸 진짜 담요에 둘둘 말아가지고 특검에 데려가는 그 모습을 전 세계 외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게 그게 정말 바람직한 건지 네. 저는 특검이나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번 12.3 비상계엄 과정에 그렇게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들에게 한마디로 4명이 가서 이렇게 덜쳐 업고 나오라 이렇게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가 이제 행집행법 100조를 보더라도 이 교도관이 이제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도주나 자해 그런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이나 시설에 위해를 끼칠 그런 우려가 있을 때 이제 이걸 강제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본인이 저 끌려가지 않겠다고 저렇게 막 그냥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 그 부분을 저는 너무 정치적으로 몰고 갈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뭐 검찰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안 해가지고 그렇게 기소되면은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될 거 아닙니까? 네. 본인은 아무리 뭐 특검 전략을 갖다 방권 행사는 재판정에서 하겠다 그러지만 이미 검찰 기소 단계에서는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걸 알면서도 저런 입장을 가지는 사람에게 그렇게 국가적으로 저는 맹세히 그래도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인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보여줄 화면과 보여주지 않을 화면은 좀 자중하는 게 저는 좋겠다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남북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홍영식 소장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다.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의 공식적인 발언 처음 나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보건대는 김여정 부부장의 개인 입장은 아닌 것 같고 네. 현재 북한 정부의 그 공식적인 입장을 김여정 부부장이 발표한 거다. 이거는 달리 이야기하면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현재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을 놓고 볼 때 아직 시기가 아니고 두 번째는 상대가 남한이 아니고 미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남북 문제에 있어서 북한의 일관된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직접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풀겠다는 거였고 그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햇빛 정책, 노무현 정부에서의 어떤 그 남북 정상회담, 뭐 답방 논쟁까지 갔던 그런 상황,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의 중재자론을 경험해 본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더더욱 입장이 이 남한을 통해서라기보다도 이 미국과 북한이 직접 협상을 통해서 이 한반도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이런 식의 담화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민병득 의원님, 그동안 김여정 부부장 발언을 아끼면서 잠잠한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낸 배경, 미국 관련해서는 뭐 북미 정상관계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또 우호적인 입장을 냈거든요. 그 미국하고는 대화의 여지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라는 거, 이걸 바로 부정적이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보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냐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재명 정부의 한미 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 기도가 전임자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은 그것을 바꿔달라 이런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구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메시지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그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의 태도에 대한 큰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임과 동시에 그것을 바꿔달라는 메시지가 명확히 있는 거죠. 이재명 네. 정부의 북한에 대한 이런 그 통일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대북 관계에 대한 철학을 바꿔라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추구하는 남북 화해와 평화 이 부분에 관련된 것들을 뭐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성의 있게 해 나가는 것이 방법이라고 봅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이재명 대통령은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남북 간의 신뢰 회복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는 우리 온 국민들이 정말 경악한 그 화면을 아마 잊지 않을 거 있을 거예요. 네. 2020년 당시 이제 6월 16일입니다. 정확하게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갖다 폭파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2018년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제 남북 간에 이렇게 개성공단 그 공단을 갖다 개설하고 19개월 만에 그런 폭발을 했어요. 엄청난 대한민국 국민들의 헬스가 투입된 그런 공단이에요. 그걸 갖다 19개월 만에 저렇게 폭파한 그 배경이 뭡니까? 그때 트럼프하고 북한의 김정은 같은 경우는 베트남 하노이 그 회담이라든지 이런 북미 관계가 진전이 없는 가운데
뭔가 긴장 관계를 갖다가 지금 자기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뢰 회복이 우선 중요하다 밝혔는데 저는 그 부분의 배경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동안 이제 남북 관계를 그냥 지금 현재 수사 중입니다만은 윤석열 말 정부에서 드론을 일방적으로 떠가지고 남북 간에 그런 갈등을 야기시켰다 그러면 그것도 잘못됐지만은 네. 그건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현재 적대적 행위를 북한 측에 아무런 행위를 지금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유화책을 지금 내 보이고 또 변화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북측의 반응이란 걸 좀 봐야 되는데 김여정은 여전히 지금 우리랑 뭐 앞으로 앉을 이유가 없다, 적이다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우리 유화책을 제시하고 나면은 북측의 변화된 입장도 조금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네. 너무 급하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남북 관계 개선 이거 그렇게 쉽게 볼 이유는 아닙니다. 네. 여론으로 한번 살펴보죠. 김미연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리얼미터에서 61.5%, 미디어 토마토에서는 58.3%를 이룩했습니다. 지지율 소폭 하락한 모습인데요. 어떤 것들이 영향을 줬을까요? 아무래도 뭐 인사 논란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지율이 하락한 계층을 보면 이게 중도층과 그리고 이제 좀 젊은 층에서 지지율이 빠진 걸 보면 아마도 이런 인사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아마도 뭐 이번 다음 주부터 발표될 조사 결과를 좀 미리 좀 예측을 해본다면 이게 상법 개정안 이런 여러 가지 둘러싸고 지지율이 좀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정상회담을 앞서고는 항상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한 3% 정도 상승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네. 한미 정상회담 뭐 전후해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영식 소장님, 지난 금요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주가, 부동산 등 경제 지표가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일단 이 부동산 지표는 이미 여론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반영이 된 것 같고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은 훨씬 이 부동산 관리 지표 관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만큼은 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반영된 것도 보면 약간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이 주가 지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주가 5천을 목표로 제시를 했는 상황이 되고 주가의 등락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 근자에 보면은 주가에 미치는 영향들이 지금 실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상법 개정이라든가 세법 개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서 이것은 현재 이번에 그 개정 논쟁뿐만 아니고 실제 그 세법이나 그런 입법 이후에 그것이 경제에 어떻게 시장에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도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로 보고 아마 제가 보건대는 현 정부는 이 주식의 관리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지지층을 놓고 보더라도 이 부동산은 보수층의 지지층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지지층들은 주식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김성태 전 대표님, 국민의힘 지지율 보면요, 지금 민주당과 격차가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당대회 등이 향후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변수가 될 수밖에 없죠. 네. 지금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50%대가 넘는 아주 그런 고공 지금 현재 지지를 받고 있어요. 네.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20%대 지금 이 지지율. 이거는 지금 현재 보수 지금 현재 지층에서도 절반밖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참 참담하고 암담한 현실이죠. 더군다나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신천지 뭐 교인들이 우리 당에 뭐 2021년도에 집단적으로 10만 명 이상이 이제 당원 가입이 이루어져서 특정 후보를 위해서 뭐 그런 작업이 이루어졌다. 또 통일교 또 교인들이 또 우리 당의 당원들로 많이 가입해서 특정 뭐 정치인을 갖다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이 있었다.
네. 그리고 윤석열과 함께 하겠다는 그 후보 면접을 갖다가 지금 현재 보겠다. 이런 아주 볼상사로운 과연 저 당이 합리적 보수의 가치와 또 네. 근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 정당인가?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지지층에서 상당히 큰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런 부분 그 상황을 지금 현재 벗어나지 못하니까 여전히 이런 낮은 지지율에 헤매고 있는 거죠. 네. 오늘 내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됐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등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 조만간 있을 한미 정상간 만남에서는 안보 사안을 놓고 또 한 번의 중대한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동맹 현대화와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주한미군 방해비 분담금 인상 등 하나같이 녹록지 않은 의제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면서도 불합리한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국익 중심의 고난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안정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찾는 것도 중요 과제입니다. 외교 안보에 있어 국론 결집과 초당적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